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신장학회 신장내과 전문의 일산차병원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내과 중에서 콩팥을 담당하고 있고요. 콩팥의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한마디로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정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은 피를 받아서 그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필터, 정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대부분 소변을 만드는 것만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혈액을 걸러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설하는 기능이 제일 주가 되겠지만 굉장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칼륨이라던가 나트륨 같은 전해질들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의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몸의 산염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비타민 D랑 칼슘 대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분비적인 기능도 갖고 있고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콩팥에서 조혈 호르몬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요. 피를 만들 때 이제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료는 철분이지만 콩팥에서 나오는 조혈 호르몬이 딱 자극을 해줘야지만 이제 적혈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다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성 콩팥병이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콩팥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는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하고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3개월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콩팥이 손상이 됐을 때 그게 3개월 이내로 회복이 되면 급성 콩팥병이 되겠고 3개월 이상 그 나쁜 것들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병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콩팥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보셨을 때 그 결과 보시면은 콩팥 기능 보는 그 칸에 위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신사구체 여과율이 콩팥의 기능, 콩팥의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콩팥이 앞에서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일종의 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는 1분당 콩팥이 얼마나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사구체 여과율 또는 콩팥 기능 점수 요거에 따라서 콩팥병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워낙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은 만성 콩팥병에 걸릴 그런 위험이 좀 높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 10명 중에 4명이 만성 콩팥병이 있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 10명 중에 2분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9명 중에 1분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만성 콩팥병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 위험군 중에 하나는 기존에 당뇨랑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께서는 당뇨나 고혈압이 없더라도 직계 가족분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다른 콩팥병, 사구체 신염이라던가 다낭성 콩팥병 같은 콩팥병을 갖고 있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해당을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구체 여과율 점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이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영상 검사학적으로 콩팥에 손상이 있는 그런 증거가 확인된 분들이 그거 만성 콩팥병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고요. 이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는
나누는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혈뇨나 단백뇨 같이 이제 콩팥은 손상의 증거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3단계부터 콩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이런 원인 질환을 먼저 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4단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콩팥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5단계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콩팥을 대체해주는 치료,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콩팥을 대체하기 위해서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단계부터는 이런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만성 콩팥병 5단계에서는 콩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치료인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을 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15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으면서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요독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독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메스껍거나 기운이 없거나 뭘 먹어도 먹지를 못하겠고 토할 것 같다던가, 그 다음에 이 요독기 몸에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특이적이지만 그런 증상들, 요독 증상이 동반이 돼 있을 때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 또 의학적으로도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 중에는 이제 칼륨 같은 것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나가지를 않으면은 신장의 리듬, 심장이 뛰는 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칼륨 혈증이 내과적인 치료로, 약물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꼭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분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물이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뭐 폐라던가 심장 같은 데 물이 차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바로 투석을 시작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사구체 여과율이 한 6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미리미리 좀 투석이나 이식을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을 빼서 투석 기계에다가 넣어서 깨끗하게 걸른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치료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투석 기계 말고 내 몸에 있는 복막을 이용을 해서 하는 투석입니다. 사실은 복막투석은 별로 이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복막투석은 이제 제 새끼손가락 한 반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관이 있는데요. 그 얇은 관을 이제 배에다가 심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시고요. 우리가 뭔가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투석에, 깨끗한 투석에 그 관을 통해서 복강 안, 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요, 복막하고 깨끗한 투석액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었던 그런 노폐물들이 그 투석액으로 다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그 투석액을 다시 앞에 썼던 그 관을 통해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투석액을 교환하는 과정을 이제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시게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그걸 교환하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복막, 자동 복막 투석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하시면은 한 주무시는 동안에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투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 장점은 혈액투석을 하는 그 의료기관에 가면은 의료진이 다 알아서
투석 과정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환자분들은 부담이 조금 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 정도는 일주일에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한 번 가셔서 치료받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투석을 하는 동안 이제 일주일에 3번 4시간은 딱 거기 안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단점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날과 투석을 안 하는 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식사 같은 것들을 조금 하실 수가 있겠지만 투석을 안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뭐 나트륨 섭취라던가 수분 섭취라던가 인 섭취 같은 것들을 좀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석을 안 하는 날 그런 식이 제한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면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그런 투석 방법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복막 투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밤에 투석을 하시게 되고 낮에는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로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거나 학교 다니실 때 되게 좋겠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투석하는 거 알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프라이버시라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겠고요. 배에다가 이제 관을 심는다고 하니까 그게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옷을 입으시면은 사실은 관 자체도 그렇게 티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투석하시는 걸 별로 티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복막 투석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복막 투석은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복막 관하고 투석액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실수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 감염에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통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국소 마취로 하게 되고요. 통증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잘 상처가 아물고 난 이후에는 통증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몸에 관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목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샤워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간단한 샤워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탕목욕을 하시거나 사람이 너무 많은 대중탕 같은 것만 안 가시면은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투석을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선호도에 따라서 투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투석이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건 분명히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환자가 좀 선호하고 환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다행 캠페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투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서로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방법들을 요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투석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혜택을 받으시게 되겠고요. 네, 투석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분에서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 이제는 투석이나 이식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의 반응은 투석 너무 무서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투석하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투석을 시작해야 될 즈음이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요독 증상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매
메스껍고 그다음에 몸이 띵띵 붓고 숨차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투석이나 이식을 하시게 되면 그런 증상들로부터 좀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석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막상 투석을 시작을 해서 요독이 없어지고 이제 몸에 붓기 같은 것들이 빠지고 나면은 오히려 좀 낫다. 그리고 요독이 빠지고 나면 입맛도 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좀 하시면서 오히려 투석을 하시고 나셔서 더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일 중요하게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환자분 뭐든지 급하게 하다 보면은 탈이 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급하게 하면은 항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미리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한테 잘 맞는 투석 방법이 무엇인지 잘 듣고 선택을 한 다음에 준비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급으로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투석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해드렸을 때 무조건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시지 말고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투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신 다음에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